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7월 26일 저녁 7시 오늘도 라이브 방송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하루 이틀 좀 쉬었는데요. 밖에 나간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더운 날씨인데 또 현장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도 좀 더 힘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전 세계적인 상황을 들으니까 나라에 따라서 코로나가 많이 진정돼 가는 나라도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40대 후반인데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을 만한 나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들 다 맞아서 코로나가 좀 진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 덥고 그래서 다들 힘드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하루하루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어쨌든 경제가 회복되어서 자영업 하신 분들도 다 좀 회복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퇴근길이신데 아마 다들 좀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실 거고 또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벌써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지금 한 4회차 진행하고 있는데 뭐 좀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매주 또 새롭게 마음을 좀 다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주가도 계속 횡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먹었던 초심을 많이 흔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이제 이럴 때쯤 되면 좀 흔들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치할 데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강의를 해드릴 주제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벼락거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즉 금리가 낮다 하시지 마시고 왜 낮아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거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부의 진리를 여러 번 정독하고 있는데 혹시 추천하시는 책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책을 한 5권 썼거든요. 저기 뒤에 보시면 다 있으시죠? 지금 이쪽에 당당한 노후 설계, 부자 강의, 또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또 여기는 없지만 실전 재무 설계라는 우리 전문가들 위한 책들도 5권 썼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뭐 학교 때도 이렇게 습관이 안 들어서 많이 안 읽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을 읽고 나서 사고를 확장하는 것, 생각을 넓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는 넓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남이 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경험, 내 삶의 철학과 맞물려서 나만의 뭔가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뭐 ETF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사야 될 사람이 있고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해외 주식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누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것도 하고 또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사고의 폭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사고를 정리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애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생각을 만들어라.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냈냐가 중요하다. 저는 사실 뭐 책을 많이 읽는다기보다는요. 책을 읽고 나면 그 내용 중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서 그걸 사고를 확장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과 정리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안다. 라는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좀 공부 잘하는 어린이들한테 쓰는 거죠. 쟤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아.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10가지를 알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내가 아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들이 왜 연관성이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거를 내가 알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를 알려줬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다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를 배웠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는 10개를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점검 계속 해야 돼요? 네. 잠깐 카메라 점검 잠깐만 하고요. 다시 들어야 되나? 자, 자,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이미 내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를 들었을 때 그것이 연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고 사고의 확장을 넓혀 가시면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 되실 것이다. 제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책을 읽고 무작정 따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과 맞춰서 여러분의 맞춤형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요즘 저의 낙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 낙이 무엇이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제 낙이거든요. 오늘 이 라이브 방송하는 거,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낙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채널에 구독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너무 과분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낙입니다. 저는 뭐 평생 이러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뭐 하다가 그만둘 생각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 금융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시대에 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는 거 있죠. 그게 사실 요즘 가장 큰 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 이렇게 돈 벌어서 여행 다니면 좋은데 지금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면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분이 물어보실 게 이게 뭐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는 것이 낙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낙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낙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쓰냐가 낙인 거죠. 제가 책 말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분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서 2만 원짜리를 사서 5만 원이 돼가지고 3만 원을 벌었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150% 수익률을 버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어떤 고객이 자기가 이렇게 2만 원에 사가지고 5만 원 됐는데 이거를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들은 서로 갑론을박했습니다. 한 사람은 더 오를 거니까 갖고 있어라. 한 사람은 많이 벌었으니까 팔아라.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세요. 팔아서 그 돈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나중에 돌아가시는 날 기아자동차 2만 원짜리를 가지고 5만 원이 돼서 수익 난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한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수익이지만 수익을 추억으로 바꾸셔라. 그것이 평생 행복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낙은 돈을 벌어서 이거를 저의 인생의 행복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가장 큰 낙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셨으면 최근에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끔 전화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많이 버셨으니까 이제 그만 하고 나가시라고. 나가셔서 그냥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셔라. 작년에 50%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로 받아야 될, 은행에서 50년 걸려서 벌어야 될 이자를 1년에 버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무슨 미련을 가지세요. 나가서 그냥 그 돈으로 행복하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쓰는 것도 가치 있는 거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기시는 것, 이것이 가장 즐거운 삶인 것 같습니다.
10년 근무했는데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퇴직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이 힘들어서 퇴직을 이제 일찍 하시는 분, 앞두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라이브 방송할 내용인데요. 일이 힘든 이유는 지금까지 남의 집 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남의 집 일을 하느라고 내가 힘들었죠. 그래서 남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일을 평생 하신다는 겁니다. 제 방송 못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신데, 영상 계속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지난 방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평생 할 일을 찾아서 그걸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 연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소득을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이 진짜 연금 부자, 진짜 노후를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적은 돈이라도 자본 운용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연금을 강의해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기저기 투자해보고 경험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시는 것도 경험을 위해서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경험 없이 그냥 남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 보니까 뭐 타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S&P ETF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투자는 어떤가요? 미국 주식 투자도 어떤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사실 뭐 저도 주식 전문가라면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해서 답변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향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여러 군데 해보면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추천받으신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에서 2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미국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TF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ELS도 있고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포트폴리오를 쭉 보고 있다가 밑에 그래서 총 투자 금액과 지금 총 투자 수익이 얼마야? 자,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인덱스, 벤치마크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양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미국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미국의 S&P 지수가 50% 수익이 났다. 자, 그러면 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나야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뭔가 초과 수익을 기대한 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면 기본적인 S&P 인덱스, 기본적인 코덱스, 코스피 인덱스 그것보다도 수익이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내가 기본적으로는 평균 수익, 이걸 벤치마크라고 하거든요. 벤치마크. 평균 수익도 달성하지 못한 거라면 사실 우리가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위험만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 우량자산 중심으로 하는 것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ETF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량자산 중심으로 모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결국 이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뭐 답변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다 공부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제가 혹시 여러분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부의 진리 1장에 나오는 빈익빈으로 가는 고성열차, 은행을 떠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잠시 책을 읽으면서 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책을 안 읽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나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얼굴이 색이 좀 밝은가요? 제가 오늘 조명을 하나 설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명이 밝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벼락까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은행을 떠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지금 벌써 8월, 7월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직 0.5%죠.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조회해봐도요,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 안팎입니다. 물론 조금 높은 금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카드를 가입해야 되고, 청약 통장을 들어야 되고, 자동이체를 많이 해야 되고, 월급도 이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 하에서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1%라는 거죠. 자, 뭐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무작정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댓글들을 많이 주셨지만 은행에 돈을 묶어두고 있는 사람들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오르는데 은행에 넣어둔 돈을 1년 묶어도 봐야 1% 이자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평생 은행만 이용해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44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네. 평생 은행만 넣어뒀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 이외의 대안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은행을 떠나자니 두렵고 위험하고, 은행을 돈을 두자니 수익이 없고, 부동산을 사자니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고, 주식 투자를 하자니까 뭘 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런 진퇴양난이 지금 상황이 발생하시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뭐 금융책을 읽지 마시고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즈를 찾아다니던 생쥐가 있었는데요. 이 생쥐가 매일 가던 곳에서 치즈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갈 때마다 치즈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치즈가 어쨌든 약간 없어진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치즈를 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치즈가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매일 가던 곳을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화면이 좀 끊겨요? 네. 저희 와이파이가 좀 약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생쥐가 그 치즈가 있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새로운 치즈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너무 늦어버린 거는 거죠. 이미 치즈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찾는 건 늦는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 은행은 돈을 모으는 곳이자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은행이 돈을 모으는 것도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아직도 은행에서 안전하게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는 종잣돈을 모을 때조차 은행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은행들도 이미 예적금은 포기했습니다. 은행들도 예적금 지금 판매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적금이 이미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은행이 필요한 이유를 찾자면 은행은 돈을 지키는 곳.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많은 돈을 모아서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아도, 불리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필요한 돈은 인생에서 필요한 돈이 다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은행만 이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산을 불리고 늘리고 형성해야 될 일반적인 분들, 젊은이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부익부는커녕 빈익빈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금리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우리 98년 이전에는 IMF 시절이었어요. IMF 시절에는 금리가 얼마였냐면 보통 뭐 10%, 15%, 최대 금리로 한 28%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금리가 높았어요. 금리가 높은 시대를 무슨 시기냐고 하냐면 저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축의 시대. 저축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축의 시대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농사 짓는 할머니가 계시고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박사님이 계세요. 자, 두 분이 배움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근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결국은 뭐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배추 농사를 지어서 배추를 팔아서 100만 원 법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 잘 모르니까 은행 가세요. 은행 가면 10% 이자를 줬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님이 열심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셔가지고 월급 탑니다. 그분이 1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분도 은행에 갑니다.
결국은 은행에 가서 이자 10%를 받는다는 거죠. 저축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고금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은행을 가고 은행에서 10% 20%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불리기 위해서 테크닉, 기술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저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IMF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재테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재테크라는 용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테크,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 테크닉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IMF 이전까지 고금리 시절에는요, 돈을 불리기 위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테크닉이 필요 없었어요. 테크닉이 필요 없이 누구나 그냥 돈 생기면 은행 가면 이자를 주는 시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테크닉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은행은 테크닉을 부리기 위해서 뭐 금리를 주는 이런 회사가 아닌 거죠. 테크닉이 다 끝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더 이상 돈을 불려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행을 가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은행 금리가 낮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 적금을 가입하면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보자.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1.5%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 원금을 부었어요. 1년 후에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냐면 이자가 세후 82,485원입니다. 원금을 포함하면 1208만 원 받는 거예요. 8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열심히 100만 원씩 1년간 저축한 결과가 1년 후에 8만 원 더 받았어요. 자, 이게 안전한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게 아니란 거죠. 8만 원 더 있으나 없으나 내 인생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씩 12달 동안 1200만 원 적금 부어서 8만 원 이자 받을 때 이미 부동산 가격은 2배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벼락거지가 되어가는 거죠. 당장 인생이 바뀌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고, 저축하는 습관을 열심히 들여서 꾸준히 하면 결국은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축하는 것은 이자 보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라 라고 은행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정말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뀔 줄 알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에 얼마가 됐냐면 1억 2천만 원 원금 들어갔고요. 이자가 10년 후에 얼마를 받았냐면 767만 원 받았어요. 원금 1억 2천만 원에 이자 10년 후에 700만 원 더 받은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달리니까 그렇지. 복리로 하면 드러난다. 복리. 그럴까요? 이자에 이자를 주는 복리가 더 좋을까요? 그래 봐야. 달리로 10년 저축했을 때 이자가 767만 원이었는데 복리로 했을 경우 얼마 나오냐면 807만 원 나옵니다. 얼마 더 받냐면 40만 원 더 받아요. 복리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주는 건데 이자가 있어야 이자를 더 주죠.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시절에는요, 복리도 의미가 없어요. 복리 효과를 보려면 금리가 5% 10% 돼야 복리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금리가 1% 2% 시절에는 이제 복리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사셨던 1980년대, 90년대는 금리가 15% 20%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은행에 5년만 저축을 해도 5년 후가 되면 원금의 2배로 불어났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만 모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열심히 저축을 해봐야 내 원금만 정도 보장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도 땅 한 평, 집 한 평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은행 가서 적금 들어라, 은행 가서 뭐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도 대부분 다 은행에서 뭘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뭘 하면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해 줄게. 이게 사실상 하면 국가가 더 지원해 줄게 라는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개설하는 곳이 은행이라는 겁니다. 은행. 그러면 마치 동물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을 엄마로 인식하듯이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은행을 가라 그래가지고 은행에 계좌 개설하고 은행에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젊은이들 계시다면 급여를 증권사 계좌로 받으세요. 증권사 계좌로. 증권사가 물론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은행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바꾸시고 그냥 증권사에 계좌 개설해서 증권사로 월급 받으세요. 그리고 월급 들어오는 날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겁니다. 뭐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해서 거기서 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증권사로 받아서 증권사에 사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0년 초에 그 시중은행에서 5%짜리 특판 적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금리 5%, 1인당 한 계좌, 월 30만 원까지 1년 만기 이 조건을 판매했거든요. 여기에 132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 무슨 한 달에 300만 원, 3천만 원씩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5%를 주는 것도 아니고 1년간 월 30만 원 한도로 5% 이자를 한 번에 1년 동안만 주는 것. 이 상품에 130만 명이 가입했다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것이 결국은 사실 이자 효과가 일반 은행 그냥 일반은 2%짜리 적금 드는 거하고 5%짜리 적금 드는 거하고 금리는 3% 차이가 나지만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고 금액이 1인당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차이 해봐야 1인당 5만 원 더 받는 거예요. 5만 원. 1년 열심히 해가지고 5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그 5만 원 더 받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근데 중요한 건 130만 명이 한 걸음을 달라고 해서 그 은행에다가 내 계좌와 내 개인 정보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인 돈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루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 있으실 때 하지 마세요. 그죠? 예. 거기 가입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이 은행 가서 5% 적금 들지 말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1년 후에 얼마가 됐을까? 더블 됐을 텐데 그 5% 이자 5만 원 더 받겠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는 나의 행동, 생각 없는 단체가 하는 행동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은 설령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 가신다 그러시면 은행 가서 적금 예금을 들지 마시고 은행에 주식을 사세요. 은행에 주식.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렸나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1%, 은행에 채권을 사면 2.5%, 은행에 주식을 사면 5%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은행에 예금을 하면 1%,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채권을 사면 2.5%, 은행의 주인이 되는 은행의 주식을 사면 5%의 배당을 줘요.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은 무엇이냐? 1%를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돈을 묶어두는 수많은 호구들, 그 사람들에게 1%를 주고 그 돈으로 회사가 은행에 돈을 불려서 은행의 주주들에게 5%의 배당을 주는 그런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이 돈의 흐름, 우리 사회에서 은행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은행에다가 제일 처음 계좌를 개설해서 평생 은행만 바라보면서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행이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돈을 묶어둬야 될 사람들은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보관만 하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도 은행에 돈이 있습니다. 언제? 다음 달에 혹은 6개월 뒤에 내가 써야 될 긴급한 자금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돈을 써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은 돈들은 전부 투자 자산으로 여러분 이제 은행 두셔야 한다라는 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눈먼 돈을 만들지 마라. 지금 시대에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더더욱 그렇다. 은행 예적금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큰 오산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 시대에
은행에서 1%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투자를 하지 않고 모으기만 한 돈이 정말 안전할까? 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채 차곡차곡 성실하게 모은 돈. 이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채 차곡차곡 성실하게 모은 돈. 이 돈을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눈먼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널려있는 이 사회에서 투자, 금융을 모르는 돈, 위험을 모르는 돈은 언젠가는 빼앗길, 언젠가는 부자에게 빼앗길 눈먼 돈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계좌에 있을 뿐이지 조만간 뺏기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뺏기지 않으려면 이제 은행에서 나와서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깨달아 보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전하게만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 안전하면 좋아. 근데 언젠가는 나와야 돼. 그 나올 때 그 위험을 모르고 나와가지고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투자를 배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저축할 때부터 투자를 배워서 투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나중에 1000만원, 5천만원, 1억을 투자할 때 그 방법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은 안전하게 은행에서 모아서 투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내가 돈이 좀 모였으니까 뭘 해봐야지라고 해서 5천만원, 1억 들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은 그 돈은 뭐가 된다고요? 위험을 경험하지 않고 차곡차곡 성실하게 모았잖아요. 그 돈은 눈먼 돈이 되어간다니까요. 눈먼 돈. 제가 사무실은 잠실에 있는데 이 강남역 주변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테헤란로가 옛날에는 금융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 테헤란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헤란로는 이게 뭔지 아세요? 테헤란로는 다단계의 성지입니다. 다단계의 성지. 엄청난 다단계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다단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치약 팔고 무슨 약 팔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뭐든지 다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융이에요. 금융을 가지고 다단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테헤란에 보면은요, 연 수익률 5%, 10%가 아니라 월 수익률 5%, 10%를 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역삼역, 설릉역, 아시겠어요? 강남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평생을 모아온 그 쌈짓돈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불나방처럼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월 5%, 10%를 받겠다고. 자, 월 5%, 10%면 연간 50%, 100%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예, 100% 사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또 강의 때 말씀드릴 때가 시간이 있겠지만 그게 왜 사기로 끝나는가? 그게 왜 사기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여러분 제가 다 연구해 봤어요. 당해보기도 해봤어요. 실제로 저도 가서 해봤어. 이게 왜 사기인지. 근데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사기로 끝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도 제가 나중에 공식적인 방송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 눈먼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뜨거운 게 있어요. 뜨거운 것이 위험하니까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이거 뜨거운 거 위험하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엄마가 얘기했지. 절대 만지면 손 뒤어.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만약에 애한테 절대 만지지 마. 그러면 얘는 절대 안 만질 거예요. 근데 안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뜨거운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조용 교육은 뭐냐면 자, 한번 만져봐 살짝. 아, 뜨거. 자, 이게 뜨거운 느낌이야. 손 빨갛게 부어 오르는 거 봤지? 결국은 네가 뜨거운 걸 잘못 만지면 더 심하게 돼서 화상을 입을 거야. 네 온몸이 이렇게 되고 싶어? 그렇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만져본 느낌이 없는 친구들은요, 언젠가 뜨거운 것을 만져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뜨거운 것을 만지다가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뜨거운 것은 안 좋으니 무조건 만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보다 미리부터 뜨거운 걸 만져보도록 해서 뜨거운 느낌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자가 젊은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투자하십시오. 무조건. 젊은이들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투자하기 좋을 때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십시오. 젊은이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투자를 학습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 투자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봐서 내 성향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투자는 위험한 거야, 주식은 나쁜 거야, 이건 하지 마 라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서 큰 돈 들어서 무작정 뛰어들게 되면 더 큰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은행을 이용해도 좋다. 앞으로도 영원히 투자에 발을 들일 생각이 없다면 굳이 투자를 배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은행을 떠나세요. 더 늦기 전에 투자를 배우십시오. 투자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투자의 본질과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빈익빈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부의 진리에서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하니까 뭐 자꾸 주식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식도 투자고 비트코인도 투자고 금도 투자고 부동산도 투자고 다 투자입니다. 사실 보면 은행도 뭐 일종의 투자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방송 강의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효도폰이라 그래가지고 글자 끄고 나는 뭐 다른 기능은 필요 없어. 그냥 뭐 전화만 걸고 받고 하면 돼. 라고 해서 그런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내일 모레 인생을 하직하실 거라면 그냥 그런 폰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최소한 20년, 30년 더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핸드폰 최신 거 쓰세요. 왜냐면 지금 최신 핸드폰도 조금만 지나면 구형이 돼버리는데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듯이 유튜브를 TV로 보고 계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 기술이 더더욱 발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 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배워서 내가 알아야지. 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군가 다 해줬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삼성 임원 하셨던 분이 계신데 삼성에서 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을 갈 줄 몰라요.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골프를 치시는데 골프를 부킹을 할 줄 몰라. 왜? 전부 비서가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밥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삼성의 임원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나의 불문, 재산 불문. 내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임원 일 잘하면 올라가죠. 근데 뭐 여러분 그 대기업 임원들 아시겠지만 대기업 임원들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비서들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비서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김비서 은행 좀 갔다 와, 김비서 뭐 좀 예약해줘, 김비서 어디 좀 뭐 해줘, 그러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못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러지 마셔라. 자, 오늘 댓글 계속 주시는 분들 계속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부터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제가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저희 그 뭐 연금 박사 수건도 받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금박사센터는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곳인가요? 상품을 소개하는 곳인가요? 했는데, 저희는 수수료도 저는 따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소개해서 가입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저희가 뭐 한 가지 회사의 상품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상품을 다 비교해보고 여러분에게 어떤 포트폴리오가 필요한지 다 짜드리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담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이후에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튀김붕어빵님 계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스크를 조금 더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들었을 때 제 사고가 확장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리스크가 위험이라는 뜻이잖아요. 위험.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위험을 너무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금액을 전 재산이 1억인데, 전 재산 1억을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험하죠. 근데 전 재산이 1억인데 그 중에서 100만 원 투자하시는 건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적절하게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하시면서 막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가 지금 보험사나 은행에 있으세요. 그걸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시려고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봐요. 그럼 근데 펀드로 옮기시는 것이 위험하니까 내가 이걸 위험한데 지금 주가가 고점인 것 같은데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막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한 10만 원, 20만 원씩 10년간 불입하셨기 때문에 2,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봐요. 혹시 지금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2,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선생님의 노후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연금저축에 2, 3천만 원 있어봐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2, 3천만 원의 금액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시면서 위험할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왜냐면 연금저축 펀드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 돈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손실을 보는 경우에 10%, 2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올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이라든가 은행에 계셨을 때보다 약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큰 손실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위험자는 싫은 거야. 위험자는. 그래서 옮기지 않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옮기셔서 조금 손실을 보다 하더라도 감수한다 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옮기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에 있으신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아노 선생님인데요. 주식을 모르고 문외한이라 은행이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말씀하신 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10이면 10명 중에서 10이면 9명 가까이 오시는 분 중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문외한이다, 문외한.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요. 투자는 잘 몰라서요. 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고객 오셔가지고 저는 투자를 잘 몰라서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잘 알까요? 증권사에 있는 PB들은 잘 알까요? 수많은 유튜버들은 잘 알까요? 워렌 버핏은 잘 알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일 주가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이 좋은 상황이 발생해도 이것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실적이 호조고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빠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작년에 오히려 더 안 좋았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로 전국이 어려웠는데 왜 주식시장은 계속 폭등을 했냐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 내일 주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뭘 물어보냐면 내일 주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주식의 문외한이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내일 주가를 예측하려면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 찍기를 하는 사기꾼일 뿐이죠. 내일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다 찍기일 뿐이다. 결국은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제가 전문가이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서 10년, 5년 장기 투자하게 되면 결국 나는 주주가 되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배당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믿고 기다리면 10년 후에 주식은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전문가죠. 자, 그래서 주식을 모른다는 얘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워렌 버핏도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은행에 예치하시지 마시고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지, 투자가 오늘 싸게 사서 내일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량 회사에, 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올바른 본질만, 철학만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문외한이 아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행에 돈이 저축된다는 느낌으로 매일 계좌에 돈이 얼마 있나, 이자가 얼마 붙었나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느낌으로 삼전을 모으면서 ETF 개수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중에 그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은행 통장을 모으듯이 주식을 모아라. 통장 개수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듯이 삼성전자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일본 네이버나 카카오나 여러 가지 좋은 주식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주식들이 성장을 중심으로 한 주식들은 배당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회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 좀 적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성장 관련된 주식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배당받는 재미가 없고, 배당받는 재미가 없으면 주식수의 관점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주식수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적정한 배당을 주면서 적정하게 주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식의 하나로서 삼성전자 주식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본주를 사냐 우선주를 사냐 아직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똑같은 주식입니다. 똑같은 삼성전자. 그리고 우선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래에 있는 하위권의 우선주들이 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작전의 대상이 돼가지고 위험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배당면에서 유리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대차, LG화학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조작이라든가 작전 이런 위험이 없어요. 제가 오직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겠어요. 현재 자본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삼성전자다. 누구도 작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전화 하나 받았는데 제가 상조를 가입했는데 그 상조에서 망했대요. 어떡하지? 네. 그래가지고 상조회사를 가입해가지고 10년 전인가 누가 지인이 와서 상조 하나 하라 그래가지고 상조에 3만원짜리 한 달에 3만원, 1년에 360만원 아니 10년간 360만원 붙는 상조를 가입하라 그래서 그래 주변에 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도움 받으면 좋겠지. 그리고 상조를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다 나간다 보다. 그리고 10년 납입을 완료했어요. 다 끝났죠 이제. 다행히 아직까지 누가 돌아가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 상조를 쓸 일이 없었거든요. 오늘 전화 왔어요. 그 회사 망한 거 아시냐고. 그래서 망했어요? 나 연락 못 받았는데 망했대. 언제 망했어요? 작년에 망했대. 그러니까 1년 동안 연락도 없고 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은행 가서 예치금이 있는데 그걸 찾으라는 거야. 절반 정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큰일 났어 지금. 물론 이제 금액이 사실 360만 원이니까 한 절반이라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상조회사들의 관리 시스템이 되게 부족하고, 이게 금융 감독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런 회사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냥 3만 원 하라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결국은 회사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누구도 사기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긴다면 제일 마지막에 망할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취업한 사회초년생인데 적어도 5천 정도 모으고 주식 투자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전병재님, 사회초년생이신데요. 5천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5천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예. 5천을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에 뭐 적게는 1, 2%, 많게는 1, 20%씩 변동성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루에 2, 300씩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달 월급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한 달 월급이 2, 30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주식시장에서 한 달 월급이 움직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매일 주식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날아가도 문제고요. 한 달 월급이 벌어도 문제, 벌어도. 하루에 주식해가지고 2, 300만 원 올라봐요. 그럼 얘가 오늘 일을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2, 300만 원 버는데 하루에 그냥 주식 투자해서 2, 300만 원 벌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을 집어치고 투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전업이 되면 결국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초년생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회초년생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자녀가 있으시다. 꼭 얘기해 주세요.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라.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모을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해서 그렇게 모아서 내 자산이 형성됐을 때 그때 투자를 같이 더 큰 금액을 투자해도 오히려 더 안전하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모아서 1억, 2억, 5억, 10억 자산이 안전하게 모이면 그때는 이제 투자를 종료하고 내 인생에 필요한 돈이 다 모였다면 그때 종료하고 그때는 은행을 이용해야죠, 이제. 그렇지도 않고 초년생 시절에는 은행에서 돈을 모았다가 눈먼 돈이 되어서 정말 그 눈먼 돈 들고 투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목돈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여러분 꼭 한번 명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집이 서울이고요. 네.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네. 돈은 많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채권 아닙니까? 라고 대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도 안 오르는데 왜 가지고 있니? 그거 갖고 있어봐야 무슨 돈이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채권처럼 조용조용 있다가 그렇게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올라주는 것. 그래서 진짜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5년, 10년 장기로 묻어두시는 분들이 배당도 받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더 큰 수익이 되었더라. 이거를 증명하는 주식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요즘 뭐 계속 오른다 떨어진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그런 개미들의 혹은 그 단기 수익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주식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주식 보니까 진짜 이 놀잇감이 되어가는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보합하거나 약간 떨어지고 있거나 이랬을 때 저점에서 주식을 계속 매수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재산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르지 않아도 배당받아서 좋고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마 우량주 투자하신 분들은 발 뻗고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급등락하는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침에 눈만 뜨면 주식이 생각나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날리게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50분 가까이 영상을 진행해 드렸는데 중간에 방송 상태가 좀 안 좋은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항상 뭐 좋은 것만 아니라서 네, 양해해 주시고 이 더운 날 또 여러분 그 더위에 지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는 아까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 주제가 이제 이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봐야 결국 부잣집의 노비가 된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왜 종업원이 되면 안 되고 주주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계속 책을 진행하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에 연금에 대한 이야기, 종합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 다 드릴 거거든요. 한번 거의 한 1년 단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 무더위에 저희 조심하시고, 다음 주 8월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